안녕하세요. 2020 재단 설립 5주년 기념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안내를 맡은 이승주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저희가 올해 포럼은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곳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총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4개의 주제 발표와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통한 토론이 진행되며 2부는 지역 활동과 간담회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재단으로서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각 분야의 저명하신 분들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발표 순으로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원도 가정여성연구원 서영주 원장님이십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정책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활동참여연구실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이며 토론 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를 이끌어 주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성민 이사장님의 개회사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성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설립한 지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포럼을 갖게 됐습니다. 주제는 같이 걸어온 오늘, 함께 걸어갈 내일입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재단이 처음에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팬데믹 현상도 있고, 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도 신사회 운동이랄까요,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오늘 경험과 이론이 풍부하신 네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몇 가지 그 주제를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서영주 원장님 모시고 여성청소년재단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런 말씀을, 여성청소년재단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중앙 단위 재단과 지역 단위 재단의 어떤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던 그런 성과가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영주입니다. 이렇게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의 5주년 그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5년을 묵묵히 정말 아까 이사장님 말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의 또 5년을 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의뢰받고 나서 어떻게 제일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여성과 청소년 일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큰 일을 해오시고 또 지역에서 중시적인 역할을 해오셔서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5년은 더 멋지게
또 그리고 그 부천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를 그 여기에 그 초청해 주신 이유는 제가 호랑이띠인데 제가 좀 호랑이띠가 여자들은 되게 옛날 말에 팔자가 좀 드세다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많은 곳을 사실 좀 다녔습니다. 그 중앙정부에서 그다음 지방정부 행정가로서도 일을 했고 그다음에 또 연구자 정책 연구자로서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는 좀 객관적으로 행정가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 연구자의 애로사항 또 지역 주민의 그런 좀 시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2020년 이제 추정치긴 하지만 GDP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액이 세계에서 9위더라고요. 그동안 작년이 12위였고 15위에서 12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팬데믹 사건이 있고 나서 강제적으로 9위가 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정도의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아직까지 탄탄하다라고 통계상으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 시대죠. 사실 2016년도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하고의 바둑 싸움을 하면서 저희가 AI 시대가 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이세돌 구단이 4패 1승을 했는데 이 1승은 아마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바둑 프로그램과 싸워서 이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AI 시대는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세 번째 100세 시대입니다. 2009년도에 유엔이 호모 100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100살을 산다고 했는데요.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저는 아마 120살까지 산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그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면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OECD의 그 출산율은 전 세계 거의 꼴등입니다. 1970년도에 4.51명을 낳습니다. 제가 1962년생인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형제가 3명인 저에게 어떻게 형제가 너네 부모님은 3명밖에 안 낳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가 0.9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는 100만 명이 대학을 갔는데 올해는 30만 명이 대학에 입학 인원입니다. 마지막 또 다음으로는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에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나라가 아까 처음에 GDP가 세계 9위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불행하다는 거죠. 자살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인 가구 증가율이 거의 최상위입니다. 다행히 경기도를 찾아보면 경기도는 그 전국 대비해서는 낮은 수치인데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텔레비에서 보면은 나 혼자 산다 제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1인 가구도 있지만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 되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런 현상이 한국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5번째 젠더 이퀄리티가 중요하다. 양성평등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17번째 과제로서는 파트너십이 그러니까 뭐 GO나 NGO 간에 뭐 아니면 여성과 남성 간에 이런 굉장히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것이 해결돼야만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에서 그러니까는 체험하기에는 이 고정관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책재단에서 나갈 방향은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히 깨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의 5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미래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는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쇼크라든지 그다음에 팬데믹 쇼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그 포럼을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저한테 생소한데요. 사실 이제는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줌으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직접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업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 향후만 그러니까 그동안 그 느껴왔던 변화보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더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다시 생각하고 그다음 미래를 생각함으로써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단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성과 청소년 중첩되는 일도 있지만 굉장히 또 별개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문제로 좀 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뭐 서울시나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보면은 사업을 계약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사업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가 바뀔 것인지 이것이 고민 없이 그냥 산술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막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철학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럼으로써 그럼 철학이 정립됐을 때 그럼 재단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재구조화하고 지금까지 기존에 5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필요해서 사업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성과 수익성입니다. 사실 재단이 제일 어려운 거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특히 부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공공성에 좀 더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자면 한 그 40% 정도를 그 수익성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 밀착형입니다. 저는 재단이 정책 기능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부천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그다음에 현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현장을 파악하는 것,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정책 연구식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자도 좀 뽑으시고 하셔가지고 그 정책 연구라든지 정책 개발 기능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런 그 정책 연구나 정책 개발은 부천시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서로 남는 연계나 보고서로 남는 정책 개발이 아니고 이것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났을 때 부천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유와 공간입니다. 이 공간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여성과 청소년이 주인인 그 공유의 공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걸맞는 환경 조성과 투자가 반드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략 다섯 번째로는 동반자인 거버넌스입니다. 아까 이제 발제에서 다시 나오시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유엔도 얘기를 했지만 굿 거버넌스의 체계가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과 관과 학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관이 민과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내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 역할을 재단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의 허브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재단,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허브 기능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부천시정의 성인지성 확보에 대한 기여입니다. 아까 유엔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젠더 이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점 기관으로서 재단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단이 5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런 생각과 함께 간다면 앞으로의 5년은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재단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청소년 정책 환경의 변화, 이에 대한 대처를 5가지 전략으로 간략하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여성 청소년 재단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이라는 주제로 최윤선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이 설립된 이후 가장 가까이서 쭉 지켜봐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경기도 가정여성연구원의 최윤선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5년 전에 이 재단 설립과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우리 재단뿐만 아니고 또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재단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시고 또 만들 때 저희가 연구도 하고 또 성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자랑하고 있어요. 다른 시에 부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부천에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기능을 예로 이제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5년 동안 그래도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5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와중에 저희도 저희 재단 저희 연구원이 15년 됐고요. 15년 돼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또 다른 분들 얘기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왔고요. 우리가 재단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그 부천이라는 시 지자체의 이런 재단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지역 주민이 사랑하고 또 가서 뭐라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부천시에 여러 가지 그 여성과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각 그 구별로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거기서 생기는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재단에 오면 함께 고민하고 뭔가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으로서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기관 설립 운영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선시장님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민선시장 이제 6기 이제 곧 7기 뭐 이렇게 오는데 이런 공공기관 여기는 이제 여성과 청소년인데 그런 시장이나 저희 같으면 도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책을 구성하고 또 실현하는 곳인가 여기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파트너인 그 주무부서가 있죠. 주무부서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무부서의 일을 대항하는 곳인가? 여기 지금 저기 공무원분 안 계신지 계시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대행하는 곳인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이런 재단 밑에 위탁기관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위탁기관을 여기다 다 몰아서 우리가 뭔가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가? 그런데 또 여기 또 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 공간은 이 지역 주민 인근의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게 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드는 생각은 어쨌든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거, 이 기관이 핵심 키워드로 갖고 있는 성평등 가치 실현과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분야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청소년 기본권 보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가치, 이론이 없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 기관이 존재한다.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자고 할 때 그 일이 거기에 부합하는가?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책을 구현하기도 하고 주무부서가 하라는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공간을 관리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는 이제 광역인 경기도의 기관이지만 여기는 이제 부천시의 기관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할 때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지역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지역 맞춤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많이 쓰는 거 부천형 여성 정책, 부천형 청소년 정책. 도대체 그런 게 있는 것인가? 실제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연구에서도 많이 쓰고 타이틀로도 많이 써요. 그럼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거지? 그 부천하고 옆에 다른 뭐 인천하고 뭐 이런 식의 차이는 어떻게 오는 거지? 생활과는 비슷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까 공공의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성평등 가치 아니면은 청소년 기본권을 확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 지구적인 이슈죠. 전 지구적인 이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구현하느냐의 문제, 어떻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업에 이런 형을 붙이지만 진짜 그거에 걸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강박에 의해서 뭔가 차이에 중점을 두는 것만이 핵심인가 하는 좀 고민을 저도 해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결국 지역 맞춤형이라는 건 지역화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면접을 하거나 FGI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요구하는 것들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책이 다 있는데 예,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전달 체계의 문제냐 홍보의 문제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정책이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예를 들면 아이마켓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TV에서 뭐 지난주에도 SBS에서 다큐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저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사는 내 지역에서 내가 쓸 수 없다면 나한테는 그 정책은 없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공유돼 있다. 예, 그리고 솔루션도 상당히는 나와 있다. 다만 그게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잡히냐 잡히지 않느냐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에 대한 광박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정책 체감형 뭐 이렇게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이것도 많이 쓰고 또 슬로건으로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뭔가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사랑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재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에 부합해서 한다고 할 때는 지역의 문제는 사실은 연구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의하고 이제 대안을 내거든요. 연구도 대안을 내요. 대안을 찾아가지고 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 인프라 여기 안에 자원도 다르고, 예, 또 어떤 사람들 인적 구성도 다르고 하니까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 저희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변환되고 또 도전하는 도전하는 어떤 혁신적인 정책 실험실이 돼야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는 방식대로 하고요. 또 저희도 포럼도 하는 방식대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요. 그거 하기에도 사실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 실험실이라고 할 때는 그 혁신, 정책 실험실 그런 거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혁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공유했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 플랫폼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역 현안 같은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대에 굶는 아이가 없는 우리 동네. 그러면 대안을 찾는다. 그러면 이미 이런 아이들을 위한 되게 다양한 주무부처와 관련된 사업들이 쫙 있죠. 그럼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닿지 않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각각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고민해서 안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재단에서 그렇게 안을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 주체와의 정책 목적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거냐 그리고 데이터를 누적할 거냐 그래서 의회에 가서 깨지지 않고 예산을 계속 딸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이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정책 기능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나 우리 거버넌스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도 지금 기존의 모델은 연구해, 문제가 뭔지 연구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화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에 이런 걸 하라고 파급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전체적인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옆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환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변환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취지와 상관없는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관성에 의해서 잘 변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혁신의 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공유하는데 관련자들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개발하고 같이 사업에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문제를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민해서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럼 그런 것들을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주체 발굴과 성장 지원인데 결국 지역 현안을 위한 혁신 주체는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 지향이 굉장히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뭔가를 유연성을 발휘하고 약간 그 변형을 하더라도 잃지 말아야 되는 가치에 대한 투철한 공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연구 및 또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과의 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연구를 여기서 다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를 그 주제별로 되게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곧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혁신 주체를 클러스터화하기 위한 공간과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혁신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이 재단 안에 어딘가에 클러스터화해서 군집화해놓고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수시로 밥 먹으면서 아니면 어떤 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거점, 공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젠더 감수성,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 등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요. 이런 사회적 가치 지향을 여기 재단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내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어야 우리 재단에 오는 사람, 재단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파급되고 그분들을 그런 공공적 가치에 함께 인벌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각각은 또 전문 영역이 있으시니까 그 적어도 부천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분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이런 식의 전문 역량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또 여기 대표님께서도 직원들이 이런 역량을 갖추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라 제가 이런 제가 가지고 있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제 오늘 발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재단의 어떤 존재 정당성이라고 거창한 얘기보다도 이제 뭐 우리가 뭐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여성 청소년 정책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의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재단의 거버넌스 구축 전략에 대해서 그 최창욱 실장님 모시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지금 청소년 정책 현장에 가장 밀접하게 많은 만남을 갖고 계시고 성과물들을 내고 계신 분이라 좋은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부탁합니다. 뭐 많이 기대하셨던 활동진흥법, 그 의원 입법 잘 안 돼서 정부 입법으로 가서 조금 더뎌질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 내년도 보수 기준표는 10월 5일 날 다 나갔으니까 곧 챙겨 보시고 청소년 시설 유연 개편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혁신 작업들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지역 단위에서 성장하는 게
해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정책 재단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제목 자체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여성 청소년 재단이 아니고 정책 재단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뭐 다 이제 알고 계신 것 같고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변화하는 양상들 조금 설명드리고 타 재단과 그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의 특징을 약 20초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좀 발전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닐까라는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 유형도 개편하고 뭘 하자라는 이런 변화들을 왜 주장하냐 하면 이제 최근에 제가 그 뉴스 2030 유엔 이제 보고서 진흥원에서 하도 막 해달라 그래서 번역을 전문가가 하고요. 저는 번역 잘 못하지 않습니까? 번역을 전문가가 하고 그 전문가는 청소년 용어, 청소년 정책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좀 감수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뉴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제목은 뉴스 2030인데 영 피플로 쓰고 있습니다. 영 피플. 청소년도 이제 시민, 주민, 뭐 사람 뭐이다라는 거고 단지 젊을 뿐이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유엔의 모든 보고서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소년 주도성 강화를 정부 정책으로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청소년이 기획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뭐 이런 것들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이제 청소년 이사, 뭐 청소년 위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당연한 듯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청소년 시설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더 많죠. 왜냐하면 뭐 엄청난 지원들이 필요한데 지원 안 해주고 그 안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지만 시설들은 조금 이제 청소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은 그 제공하는 역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이제는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 도와주는 역할로 그 뭐 창조적인 작업장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던데요. 그렇게 가고 시설 자체는 이제 시설로서의 역할보다는 그 지역의 그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상담을 아우르는 플랫폼 역할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그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요. 뭐 하여튼 미치겠습니다, 이분들. 예.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청소년 지도자로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사업을 할 때도 가난하게 살고 은퇴하고도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땅을 사서 뭘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분은 이 생애에서는 가난한 삶만 살아야 되는 이런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저는 솔직히 재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되면 자체 보수 기준표를 가지고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다행히 재단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고 또 거기에 이제 역효과로 뭐 역효과로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소진, 뭐 관성, 뭐 이런 뭐 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뭐 국가 보수 기준표 최저 기준인데요. 이걸 잘 지켜나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자격 검증은 뭐 제가 우리 연구원 직원 한 명을 잘 꼬셔서 3개월 만에 2급을 따게 한 만들어 봤어요. 이게 자격입니까? 이게 자격증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자격검증제도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 나중을 위해서 우리도 공제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속들이 필요하고
또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의 다양한 혁신들, 아직도 청소년 학이 뭔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코비드19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면들, 각 현장에서 옆에 성남 대표이사님 계십니다. 성남에서 좀 발빠르게 좀 했고, 그다음 고양, 부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 그 특성 중에서 장점들을 좀 따서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게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들, 특히 그 속에서 우리 청소년 기관이 좀 제가 지금 청소년 시설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자연권 시설들은 거의 최소 지도자들 다 내보냈습니다. 거의 문 닫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성을 향상시키면서 노력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고 문 닫으면 그냥 그게 다 개인의 몫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다양한 정서적인 이런 혼란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재단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 성남재단 앞서 나가고 있고요. 엄청난 투자들 진행되고 있고 또 사무국 강화 부분을 통해서 자체 연구들 또 데이터 축적 반복 횡단 조사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수원재단도 이런 사무국 기능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 수원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지만 그 청소년 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재단 청소년 수련관의 문화의 집 옆에 근처에 있는 청소년들만 오지 않습니까? 멀리서 잘 안 와요. 저는 왜 3분입니까? 저 지금 스탑워치 하고 있는데. 응?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도 이렇게 합니다. 네. 안양재단은 또 사무국이 좀 약한 면이 있고요. 대신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양재단 최근에 발빠르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광역시도의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위주로 하는 재단들 거의 행정기능 위주로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기능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 볼 수 있었고요.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일단은 첫 느낌들은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의 프로그램들이 퀄리티가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아시다시피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사무국은 한 5명인가요? 아주 약하다. 그래서 여성 2명, 청소년 2명, 1명은 총괄하고 거기에다 대고 연구기능 해라, 기획해라, 정책 해라, 정책재단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요구하는 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님이 들으셔야 됩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발전 방향 좀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교육 지원 협의체 교육 제가 계속 이제 학생이라 쓰고 청소년이라 읽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학생이자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활동과 그다음 지역 청소년 교육,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과 교육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 제가 보고서 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참고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 재단에 이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알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 재단의 사무국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컨설팅, 지원, 하여튼 어찌됐건 종합적인 플랫폼 기능들을 해야 된다. 네트워크를 비롯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슈를 좀 선점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성남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슈 선점. 그다음에 고향에서의 다양한 실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천의 강점들 활용하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요 이슈들은 그냥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스 2030에서 주로 청소년의 메인스트림화, 주류화, 그리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시민권, 그리고 정치권,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상황과는 조금 간격이 좀 있죠. 갭이 좀 있어서 아마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좁혀나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대안으로 그런 플랫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발제 마지막으로 진미석 대표님께서 지역 여성 청소년 재단 브랜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성남시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로 계시고 경기도에 청소년 재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으로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그 몇 주 전에 이 발제를 의뢰받았을 때 제가 부천 대표님이 부탁하시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이렇게 구조화를 시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다. 다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발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제를 사실은 이전에 연구소에 있을 때 발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이번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발제를 합니다. 준비는 좀 덜했습니다. 근데 왜 자신이 있냐면 그동안의 그 연구자로서 추상적인 일을 많이 다루다가 그래서 맨날 공허하고 혹시나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성남시 청소년 대단에 만 2년을 만근을 했습니다. 내일까지가 만근입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단의 사무국 혹은 본부를 해가지고 2개 본부를 해서 훨씬 더 확대를 하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임기업 끝나서 빨리 내보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계속 직원들한테 이게 부족해 우리는 지금 위상을 강화하려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직원들이 배우는 것보다 제가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이 기량들이 훨씬 더 잘 쓰여지고 있다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까 최 박사님이 아마 발제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각 지역마다 재단이 있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이런 것 고민하면서 저는 일정한 내용적인 그릇의 공통성은 있고 내용물의 차이는 우리 인적인 구성이나 부천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갖게 되는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 있다는 거는 질문을 같이 하는 데 자신이 있지만 사실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주도적인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이 할 몫이고 저는 이제 질문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자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연구소에 있었으면 제가 한 발제장을 한 30장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컷 앞에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핵심을 얘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제가 이번에는 배운 것이 뭐냐 바로 포인트로 갑니다. 6가지 제언을 제가 드리는데 첫 번째 제언은 뭐냐면 정책 지원을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이 지역 재단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없으면 각각 시설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있겠습니까?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 무슨 말씀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 지원을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 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산하에 있는 시설 포함해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는 자 심판과 선수를 같이 하지 말자 우리. 심판과 선수. 자기가 선수로 뛰면서 심판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 성남에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남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재단이 딱 들어오면서 큰 그냥 대마가 들어오면서 모든 작은 사업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불공정한 게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큰 인프라를 갖고서 작은 걸 막 잡기 시작해버리면 생태계 자체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역할을 똑바로 하자 우리 그 역할은 뭐냐? 그거는 심판의 기능이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길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불공정할 있을 때는 공정하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토대였습니다. 토대로서의 부천 청소년 재단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최창욱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학생이라고 쓰고 청소년을 읽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학생이 적은 개념이고. 근데 여기 쭉 보니까는 재단화되면서 학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의존을 갖고 있으면서 연계보다 의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학교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연대를 할 거냐, 연계를 할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는 후기 청소년이라고 말하지만 정기 청년입니다. 정당한 관심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는 투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부천이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는 여성 청소년 재단입니다. 그리고 요새 안에 점이 있죠, 그죠? 여성점 청소년 재단이죠. 아니면 여성 청소년이니까 여성점 청소년일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까 그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청소년은 인구의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1.15% 정도를 다 커버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성 청소년이니까 결합이 됐을 텐데 이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이런 이제 그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빨리 가자면 청소년 정책 지원 기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정책 점점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담보를 해야 되냐? 공무원들이 이전에 했었는데 공무원 아시지 않습니까? 순환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쌓일 이유도 없고,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개발하고에 비하면은 아주 마이너합니다. 그래서 빨리 있다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이 축적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누군가를 담보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저는 청소년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최전선에서 청소년이 무엇을 고민하고 여성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정책 수요에 대한 민감도를 누구보다 더 갖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걸 정책화하는 데는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보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나 공급 입장에서는 적절한 가장 최적의 그 정책 기능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인 그 자원의 문제라든지 전문성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자료 수집을 객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처를 하는데 적절하게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외부의 인적 전문가 그룹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를 굉장히 슬기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경기도 연구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게 누구를 보라는 건가? 사실은 제가 지금 거꾸로 지금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제가 있었던 기관들, 옆에 기관들의 자료를 쭉 보면서 막 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보라는 얘기냐 지금. 하답답하면 제가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정책 청소년 재단이 금방 해가지고 지금 정책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내부 인력을 한편으로 양성을 시켜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 그룹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그 노력을 꼭 하셔야 되고 시한테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저는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시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어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꼭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원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프로그램들 혁신성이 어떤 데보다 강화가 됐는데 문제는 너무 바쁘다 보니 이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년 막 돌아가다 보니까는 한 해가 지나가거나 합니다. 그거로 하나서는 모든 활동이 거의 휘발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적재산권도 보장을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아까 뭐 청소년 지도사가 일할 때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는 뭐 퇴직 후에도 가난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꼭
부자라 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부자로 경제적인 부자를 하기 위해 이 영역에 오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 휴먼 캐피탈, 정신적인 자산은 축적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무리 노력이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계속 기록할 다 끝내놔라 그랬더니 없다 그럽니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머릿속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발전이 한계가 있어서 저는 재단이 꼭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 청소년 정책도 그렇고 일단 뭐 분석은 나중이라고 기록을 모두 철저히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분 남았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처음에 청소년 재단 2008년에 생겼을 때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NGO들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인적 자원이고 물적 자원이 다 뺏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불공정하게 게임을 하고 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5개고 문화의 집 2개고 상담 복집센터 그런데 언제나 전국의 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갖고 옵니다. 대표님 우리 이래요 이래서. 그래서 제가 이럴 일이냐 투입되는 게 얼마인데 이거 지금 평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인풋을 갖고서 아웃풋을 이렇게 내면은 이거는 그냥 보통이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지만 재단의 사람 그 인적인 근로 조건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는 지역의 인적 자원이 다 이러 넘어옵니다. NGO들이 다 씨를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인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생태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비탄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끊임없이 지금 지역의 청소년 시설이나 관련 기관들이 죽지 않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들 왔을 때 지역에 계속 알립니다. 그다음에 뉴스 브리핑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지원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래서 훨씬 더 옛날보다는 좀 더 지역에서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학교교육과의 적절한 인력 모형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저는 감히 단언할 건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학교 가기가 이제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망컨대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생길 건가. 학교에서 밖에서 얼마나 더 많이 운영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하여튼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이런 공간과 시설과 인적 자원 갖고 있는 데서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에서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학교가 맨날 무슨 그 장사치 같이 취급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저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갖고서 애들 도와주겠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학생이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부 라인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공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내고도 굉장히 떵떵거립니다. 이거 잘라도 좋습니다. 그냥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학교가 이렇게 떵떵거리는 것을 제가 중앙부처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청소년 지도사에서 굉장히 무시를 당하면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좋은 게 있으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향에서 큰 그림에서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학교 밖의 사업들, 학교 밖의 학습과 학교 안의 학습들이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를 큰 단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부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가 얼마만큼 밀접하게 잘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부천에서 있는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얼만큼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지금 전체 인구가 83만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작은 글씨도 안 보입니다. 큰 글씨도 안 보이고 지금 하여튼 전체 인구 83만 6,700이고 청소년 인구가 14만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인구를 100으로 나눴을 때 학령기가 60%, 그다음에는 그 후기가 39, 오타가 났습니다. 39,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부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그냥
거의 명목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냐? 첫 번째는 법이 정해준 서비스 대상인데 왜 안 하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설령 19세까지 청소년을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18세까지만 인생 살고 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인생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19세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전개되는가를 보여주고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파워 있는 역할 모델이 누구하니까 청년 역할 모델입니다. 제가 유스 롤 모델에 대해서 청소년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 그 전에 연구했을 때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자기보다 한 대여섯 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지금 훌륭한 사람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가까운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재단이 여성 청소년 재단이든 청소년 재단이든 간에 청년 문제와 결합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청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조각을 우리가 담당하겠다. 청소년이 자라고 난 그 시기를 어쩌면 AS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남시에서 2년을 청년 정책을 시작해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안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알지도 못한 청년까지 갖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우리는 강점이 뭐냐? 우리가 키운 청소년이 19세까지 갖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처음에는 아까 잠깐 말하면 시하고 정책적으로 자꾸 경쟁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가 어떨 때는 니 가지 마. 이거 우리 할 건데. 빨리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슬기롭게 저는 시가 우리 정책의 수요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들면 바이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경쟁 시장한테 잘 벌려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참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거 다 같이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정책을 가져가는데 시에서 그러니까 저 공무원들이 언제나 이렇게 그 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제의 대상을 봤는데 제가 청년 정책을 하면서 시는 자력으로는 청년을 20명도 못 모읍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모으기 굉장히 힘듭니다. 돈 준다고 해야 모읍니다. 그것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100명 모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정책적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천 지역, 이거는 워낙 저는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 다 지역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요건 좀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이 배드타운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모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재택할 때 패턴을 보시면은 근로 패턴을 보시면은 지역에 있는 곳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카페 말고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걸 좀 집중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재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좀 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성과 청소년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일단 여성 청소년에 포커스하는 부분도 있고 여성에 포커스하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에 포커스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종전에 가장 쉽게 생각할 걸 아마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더불어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성 대부분 엄마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아마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드려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느낀 걸,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이랄까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청소년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은 증거 기반 접근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 대표님은 오랜 동안 특히 이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고 또 이 현장에서 그걸 기반으로 현장에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울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의 브랜드 전략 관련해서 5가지 분야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우리 한번 지금까지 발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선생님 발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번 우리 이야기를 좀 모아봤으면 싶습니다. 아까 최창욱 박사님 화학적 결합, 그러니까 여성 정책과 우리 청소년 정책의 화학적 결합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그런 건 우리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재단의 그런 태동 배경 그리고 청소년 재단의 태동 배경이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러한 아까 이제 우리 서 대표님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철학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충족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여성 청소년 재단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을까,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떻게 할까요? 여성 재단이 어떻게 처음에 이게 설립이 되고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순서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찹찹한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저희는 거의 제가 30년 동안 여성 정책을 좀 계속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장 많이 느낀 게 내가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여성 정책은 안 하리라 제가 정말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좀 걸어온 길이 좀 척박했던 것 같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한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 청소년 업무를 보면서 야 여성 정책보다 더 힘든 데가 청소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그리고 가슴이 더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저한테 주셨는데 이제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기관이 거의 대부분 재단화되어 있는데 그 경기도뿐만 전국적인 추세인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재단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되게 위탁을 하는데 위탁 맡기는 기관을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거든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청소년들이 정말 그 목적 아까 제가 정체성을 위하고 철학을 위하고 목적을 얘기했는데 이게 왜 생겼을까?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수련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고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준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간과하지 않을까? 예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때문에 또 더 나가는 것을 막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 인건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 관련 기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너무 열악해서 말씀을 안 드는데 청소년 기관들의 인건비가 과연 우리가 우리가 이 설립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제대로의 처우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이제 예산의 부분이거든요. 이게 너무 도미노처럼 한 군데에서 터지면 계속 이제 터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침묵하는 경우도 많고 또 목소리를 내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덮여버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럼 이런 기관이 됐을 때 그것을 그나마도 슬기롭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재단의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관이 아니고 재단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근데 문제는 재단에서의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동안에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재단화되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 의무뿐만 아니고 권리도 함께 재단에게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참 이 재단이 어려운 일을 하네요. 어떻게 여성과 청소년을 한꺼번에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연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금의 이 처한 여건과 그다음에 처한 예산과 그다음에 처한 그런 기구도를 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이 마침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런 여성 청소년 정책의 현재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이거 편집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여성 이어서 그냥 얘기 조금 네네. 할까요?
이제 북경에서 이제 여성 관련된 이제 젠더 메인스트리밍 관련된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들을 채택한 지가 25주년 됐어요. 저희 연구원 15년 됐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이 이제 지역에서 비교적 꽤 규모가 있는 기관으로서는, 여성 연구기관으로서는 지자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기능을 많이 가지고 시작한, 그때의 정원과 지금의 박사 정원이 동일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차원인데요. 근데 그게 거기에 이 청소년과 여성, 또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세상이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책이나 그다음에 모든 사회 제도, 그다음에 사회 모든 뭐 물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성인 남성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러면 그건 옳은 건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목소리,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대비되는 의미로서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계층이 대표되는 방식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성평등 정책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스가 아니고 젊은 사람 시민, 사람 시민이라는 말이 같은 걸 것 같아요. 여성도 여성 시민 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책으로 그런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이슈화됐다는 것은 맥락이 같다.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청소년 쪽 잘 모르지만 이 여성 관련된 정책 연구 기관이 생길 때는 큰 흐름이 두 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정책을 성주류화 전략이라고 해서 정책을 성주류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도구들을 가지고, 그 전략적 도구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별 영향 평가라든지 또 뭐 지금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라든지 이런 그 공식적인 정책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고, 그거를 하는 데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이냐 였기 때문에 정책 연구 기능과 그다음에 교육 기능, 근데 그 일반 교육 기능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고 생각하고 집행하고 할 때 어떤 것들을 그간 간과했던 어떤 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면 여성을 교육한다든지 기존의 일반 그런 그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여성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전문성이 정말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은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 있는 연구, 그다음에 그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별 영향 평가, 요새 많이 하는 거, 인구 영향 평가, 뭐 노동 영향 평가, 뭐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요. 경기도도 지금 인구 정책 영향 평가 이런 거를 또 하자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전략들을 보면은 이 성인지 정책 부분의 전략들을 많이 차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목소리를, 충분하지 않은 목소리를 낼 때 어떻게 연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들을 이슈 파이팅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할 때도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조금 더 앞에 갔던 것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여전히 잘 벗어나지 않아요. 교육학에서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과 함께 깰 수 있는 어떤 세대적인 부분,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뭐 서로 쟁점이 되는 논의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젠더 갈등의 문제, 젠더 갈등의 문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갈등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드니까요. 그거를 봉합하지 않고 우리가 상생하고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굉장히 많이 이 안에서 실험해 주시고 또 많이 논의해 주시고 또 캠페인 해주시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많이 담아서 하신다고 하면 함께 있어서 있는 시너지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클러스터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 주체들을 클러스터화한다 그랬는데, 그런 클러스터들 청소년 대상 그 혁신 주체들을 클러스터화하고 여성 관련된 부천의 핵심 주체들을 클러스터화하면 그 혁신 주체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미리 계획하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둘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요새 기본소득 주고 한번 살아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재단의 기본소득 같은 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은 뭘로 해서 무슨 사업인데 이런 거 아닌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이런 것 좀 이상적이지만 그런 거 가지고 뭔가 다양한 주체들이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넓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그다음에 뭐 청년, 이렇게 이제 각각의 대상 중심 정책들의 특성은 결국 이제 뭐 어려운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라면 이 다양한 이 대상 중심 정책들을, 국가 내지는 지자체의 정책들은 좀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다루면서 여성 정책과 청소년 정책 그 안에서도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말은 뭐 접점을 찾자, 시너지 효과를 찾자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함량, 양평평등 의식 함량 이런 게 그냥 뭐 드러나는 정책들의 일단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굳이 그렇게 붙여서 할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뭐 그런 거 강요하지 마라. 양성평등, 성인지. 우리 이제 늙어서 안 된다. 그 청소년들에게 그게 당연한 문화인 것으로 이제 인식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인들은 규제하고 청소년들은 그런 걸 뭐 이 법을 뭐 어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양성이 평등한 거고, 그런 건 어려서부터 당연히 그런 문화로 인식해야 된다. 그걸 위한 노력들, 그런 데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접근도 좀 뭐 좋지만 아동, 그러니까 자립하기 전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통합적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애 전반기를 책임지는 그런 정책적 지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이나 취업의 자립 전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외국에는 인구부도 있던데 뭐 그런 게 그 일단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상 중심 정책들은 좀 같이 가야 된다, 뭔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질문 있는 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코비드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는 성남재단, 고양재단, 그 하자센터,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뭐 여러 지역들 이야기를 좀 저는 이제 계속 했었는데, 그 최근에 그 지난주인가요? 우리 연구원에서 아마 자율토론 같은 걸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우리는 우리 연구원에서 한 건 우리는 잘 안 봅니다, 서로. 네. 하여튼 거기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한 내용들인데, 그 속에서 내용들 중에서 아마 부천재단에서 활용할 만한 거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보는 바로는 성남재단은 좀 그 청소년들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통해서 그 청소년 밀착형 그런 접근들을 초기에 빨리빠르게 대응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 고향은
기존에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현장 청소년 지도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촌에 있는 현장 청소년 지도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고향에서 하는 방식이 우리한테는 제일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활동들을 사이버상으로 가져간 거죠. 하여튼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고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했다는 게 장점이 있고, 하자센터는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부분을 전문성을 오롯이 사이버상에서도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해왔다는 거고, 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힘든 거다라는 거고요. 태조사는 특이하게 교육청과 결합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주시민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인 이 동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학교 안에서 학교의 비대면 교육과 결합해서 천안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대구 부산 이런 지역에서는 특이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청소년 시설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활동들을 모아서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각 지역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서는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부산은 거기에다가 방과후 아카데미, 방카만 또 따로 자기들끼리 좀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었고, 요 형태들 외에 다양한 형태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회의한 거 유튜브에 막 돌아다닐 거예요. 하여튼 그거 좀 보시면 그 중에서 적절한 게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에서 더 잘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학적 결합이 필요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성 청소년 재단으로 지금 세팅된 것이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아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는 따로따로 놓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여성 따로 가고 청소년 따로 가야지 맞지 않겠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니면 더 파이를 더 키우던가. 지금 예산이 지금 이 정도 예산 갖고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도 하기도 힘들고 청소년 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 공무원들하고도 다른데 다 따로 하더라 라고 설득하는 것도 작업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 논란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여성이라는 이름 달고 계속 갈 거냐 지금, 이거는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여성부도 사실은 Ministry of Equal Opportunity 지금 여성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아까 지금 박사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여성 정책으로 같이 과연 갈 수 있겠냐라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차별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이 생각하고 있는 젠더 이슈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지금 저희가 지금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맨날 청소년 정책 얘기하면서 지금 아주 올드 멤버들만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차가 이만큼 나고 있는데 특히나 젠더 이슈에서는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더 편할 건지,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우리는 아싸리란 말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예 여성은 따라가고 청소년 따라가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또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아까 지금 지역 재단의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 어떤 부분은 공무원의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전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조차도.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은 이미 어떤 부분은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 정책관도 있고 이래요. 이제 그렇게 갈 것인지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는 이런 기념 세미나 같은 자리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청소년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를
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묻기 청소년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대상별로 갔을 때 이 앞으로 계속 유지 가능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에 대한 모든 거.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건강서부터 시작해 다 해. 다만 우리가 워낙 학습에 교육의 학습이 학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데다가 청소년 이만큼이고 여성도 이만큼인데 붙여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럼 차라리 여성 청소년을 하든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더 폭넓게 넓게 봐가지고 지금 우리 재단이 진짜 필요한 데가 우리 공무원도 못해 그 다음에는 지역에도 못해 안 하는 거 못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어디를 터치를 못하고 있는가. 여기 저 부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재단도 보니까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 정책도 대부분 그래서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래비 세워보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나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너 정보 안 찾아봐?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격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부천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걸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전달의 방식, 전달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지역 맞춤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맞춤형이 돼야 됩니다. 매우 다른 접근을 해야 되겠대. 그래야지 전달된 그 노고가 저희가 흔히 하는 오류는 뭐냐면 우리 이만큼 했어. 너무 힘들게 했어. 그리고 끝.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들었으면 어디까지 갔는지를 쭉 따라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책을 만들고 활동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맨날 여기 윗단에서 놀다가 그게 중앙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시행 기획하고 시행한 이때는 이까지 놀다가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다시 옮겨가고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는 부천 같은 이 정도 역량이 있는 재단에서 이제는 딱 멈춰가지고 지금 어디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갖고 있는 게 왜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십사라는 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소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빨리 가버렸습니다. 빨리 갔더니 이 내부의 갈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전에 있던 역량의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이 뭐라 그러면 순사랄까 이런 게 완전히 전면 재배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자 어떻게 생각했냐? 코로나를 거치면 8개월 걸치면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시설 다 문 닫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네는 거의 뭐 반 정도밖에 일 안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코로나 이전보다 50%는 훨씬 더 많아졌다 생각하고 25%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적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15%밖에 안 됩니다.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텐션이 많고 남들이 보기에 어떤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일에 지금 장벽을 넘기에 굉장히 심적으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점점점 청소년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고 있어. 게다가 코로나 같은 게 터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뭐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세하게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스펙트럼을 좀 좁혀서 촘촘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거다. 근데 제가 뭐 저희들이 아무리 이 방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고 다만 결국 우리 정치적인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청소년 지도사 굉장히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을 술 먹고 잘 놀고 이게 아닙니다. 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좋은 매너로 전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천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미 잘하고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보태봅니다. 저도 진미석 대표님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재단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저도 말씀을 듣고 나서 딱 떠오른 것이 모든 것이 포함할 수 있는 건데 첫째 재단의 역할은 저는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왜냐하면 그 뭐 수련원이라든지 뭐 인력개발 기관이라든지 사실 현업에 너무 많이 그 저기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도 여러 데이터가 있겠죠. 공식 데이터도 있고 뭐 생산해낸 데이터도 낼 수 있고 정보의 취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런 그 데이터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생산에서 하는 거는 이거를 근거로 한 논리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왜 이제 논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왜 수련원의 인건비가 올려야 되는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의 철학은 뭔지, 이 사업의 정체성은 뭔지 의회에서 설득하고 그다음 시나 도에서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매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재단으로서의 가장 이제 앞으로 더 치중해야 할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사업에 치중하기 물론 사업도 하나하나 굉장히 사업이 중요하지만 좀 더 이제 앞으로의 그 재단의 역할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논리를 개발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허브 기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허브 기관에다가 전파해주고 그다음에 허브 기관에서 부족한 또 데이터를 또 취합하고 그다음에 파악해서 다시 거기에 맞는 그 논리를 개발해주는 것이 앞으로 치중해야 될 재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없으십니까? 네. 요새 각 지자체의 중간 지원 조직들, 이른바 재단이나 뭐 무슨 센터 뭐 해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 중간 지원 조직들 간에 어떻게 좀 협업을 더 할 거냐. 근데 아직도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사회가 지역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흔히 신사회 운동 생각은 그런데 그 실제로 행동은 아직도 좀 그 이전에 그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한계도 가끔 느끼고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운동이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의존적이고 거기다 보니까 사실 자원이 많습니다. 이 자원이 대부분이 이제 뭐 시설 이런 거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정책이 비교적 최근에 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담론 형성이나 이론적으로 탄탄하다. 그래서 정책 개발 쪽에 상당히 부럽고요. 그 요새 최근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 재단은 주로 시설 관리, 어떻게 보면 그런 자원 관리 쪽에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그 여성 청소년 그 재단이 같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한번 협업이나 그런 융합적 접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행위자로서 인정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유가 많이 억압되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앞으로 전략을 같이 하고 장점들을 서로 모아서 시너지를 높여보면은 오히려 그 이런 우리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이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시간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